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검 윤석열 10년 구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이 지금 차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좀 늦게 오셔서 먼저 부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여쭤야죠. 오늘 이제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조은석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요거 결과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어제 한 10년 정도 구형 때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았거든요. 거의 그대로 적중을 했고 예. 제가 보기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 가장 앞장서는 특공방,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최대 사안에 따라서 한 7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예.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그래서 좀 무겁게 죄를 받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공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구형을 봤을 때 상당히 중하게 본 구형이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판단 아니었나라는 예.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체 합하면 한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한데 그래도 아무튼 예. 최대 구형이라고 다들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예. 요거 양형을 할 때 그 윤석열이 그 의견에 헛웃음을 지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오늘 그 결심 공판에서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무슨 증인을 신청하겠다, 오라고 하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no, 안 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그 강경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특히 백대현 부장 판사의 판결을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올해 이제 그 법조인들의 어떤 법 기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태도와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좀 단호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다. 그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측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18일이 이제 구속 기한 만료 아닙니까? 그쵸. 그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고 애를 네. 쓰는 모습.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요. 또 이제 지기현 판사의 판결까지 어떻게든 좀 질질 끌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해서 좀 하겠다라는 지연 전술이 좀 그대로 변호인들에게 그렇게 관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재판 과정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제 증거들을 문서로 준비하셨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송진호라는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 네. 아예 그냥 이렇게 예.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기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준비가 안 된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증거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이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이 과정만 보더라도 대단히 허술했음을 알고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통한 지연 전술을 계속 그냥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말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들께서 굳이 다 저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이 변호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무게 중심을 둘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증거 신청이 한 500개 되고 막 이랬나 봅니다.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예. 재판부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 네. 아주 시원했습니다. 칼 차단하는 예. 모습. 예. 그 윤석열 측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일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자세, 법조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받은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 영장에 대한 판단 주체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어허. 예, 그냥 피고인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것도 또 하나의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직위원회 판단을 받고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법원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발부를 해준 건데 법원에서 발부해준 걸 법원에서 그걸 부인한다? 그게 말이 되지 말이 안 되죠. 않습니까? 예, 논리상 그러니까 상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자칫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논리 대 논리의 모순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1년 동안 너무 많이 지켜봐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관해서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윤영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변인님,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우선은 뭐 12.3 그 계엄 선포라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 앞에 허용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그 당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오늘 사실 그 특검의 구형이 있었던 사건들은 이 계엄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하나는 이제 체포 방해 관련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느냐, 그와 관련돼서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사실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뭐 이 부분인데 표결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뭐 5년, 3년, 2년 해서 토탈 10년 구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 10년 구형이 적정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실은 특검이 이제 공소장에 기초해서 그것이 만약에 유죄라면 이 정도의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라는 기준 하에 구형을 한 것이라서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보셨을 때 대변인님께서는 그러면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닌 건지. 우선은 아마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립된 게 체포영장. 예.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아마 이 부분은 그 경호권과 사법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심도 있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한 일이긴 한데 검찰 수사 또 경찰 수사 공수처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관할권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적정한가를 아마 이번 그 판결에서 먼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대통령 관저라는 곳은 군사 비밀 보호 구역입니다. 그러면 군사 비밀 보호 구역에 들어가서 국가기관이 집행을 하려면 경호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경호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정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하나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예. 그 대변인 말씀 드리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은 관할권 논쟁을 다시 끌어들여 갖고 이 재판에 앞서서 판단을 받게 하자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지금 그 논리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만약에 관할권 논쟁에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권 없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취지가 아니고요. 예. 그 법원에서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았고
경호처의 방어권이 영장 집행보다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장 집행이 우선인 것이지 이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어떤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방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네네. 예, 부위원장님 먼저 좋습니다. 말씀하시고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판단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 선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영장 집행에 관한 것이 당연히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총을 좀 보여서는 안 되겠느냐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경호처 부하들로부터 다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관할권 논쟁을 끼어들거나 하면은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법원의 판결 재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논리로 이걸 반박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경호권과 사법권의 경계를 어떻게 우선시할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지금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재판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재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재개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업무 수행 때문에 나는 출석하지 못하겠다 하면 이제 인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인신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똑같이 대통령 관저에 이제 청와대겠지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이걸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사법권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경호권이 우선합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우리 헌정사상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입법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 하면 입법에 어떤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경호처법과 이 입법 이제 그 법원의 판결문 이제 영장이죠, 영장. 이게 지금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제 저희가 정말 1월 16일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죠. 자, 말씀 반은 제가 동의하는데 반 이상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지금까지 이제 논쟁적인 사안, 법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나가야죠. 추후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정리가 된 후에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 앞단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지금 걸려 있는 이 재판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헌법상에서도 네네. 헌법상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재판을 중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안정성과 통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주장이신데 단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예. 저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규정에 보면 요거 짧게만 헌법 규정에 보면 대통령의 소추권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중단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추라는 개념은 수사와 공소제기를 얘기하는 거지 거긴 재판이 포함 안 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지 다만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그거를 이제 중단한 거는 지금은 이제 국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저는 배려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변호사님 요거 얘기가 잠깐 네, 조금 세긴 했는데 예. 그거 논쟁점이고 그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안 된다고 많은 해석들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비법조인은 제가 봐도 굉장히 부당한 어떤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예. 판단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요거 관련해서는 3년 징역이 구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마 그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우리 계엄법에 보면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심의와 의결의 차이가 뭐지? 이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국무위원 21명 중에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반이면 11명이죠. 예. 그래서 그날 아마 그 국무위원 9명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포함해서 11명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사 정족수는 충족을 한 거예요. 그럼 심의권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한다 그런 의미지 거기서 다수결로 그러니까 3분의 2의 8명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개헌법상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하니 그거는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다.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아마 법원에 판결을 할 때 과연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두 번째, 심의를 했어야 두 번째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가지 못한 거냐? 왜냐하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또 지방에 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표결 이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자체를 안 했느냐? 통지를 했는데 참석을 못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의견이 갈립니다. 이 예. 부분에서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법상 문서로 한다라고 헌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 해석하는 측에서는 약간 이것을 좀 꼬아서 비틀어서 해석하건데 법제처 업무 편람에도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특히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이런 해석을 내린 바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업무 편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할 때 특히나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은 이제 2분이거든요. 5분이 아니라 2분 동안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마치 이것을 정당한 국무회의 가정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또 한 번 기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이것을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제처에서도 업무 편람을 통해서 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령과 같은 특히 위중한 아예 그냥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한 이상 이 조항은 달리 해석할 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당연히 그 심의를 했으면 부서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혐의 사실은 뭐냐면 국무회의를 하려면 국무위원들한테 통지가 되어야 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의 일부 통지도 못 받았고 참여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게 이제 특검이 공소제기한 그렇죠.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무회의에 참석 통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특검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심의권이 침해가 되려면 도대체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날 2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과연 심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심의가 없었다라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사법의 영역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뭐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건 심의 표결권 침해가 아니다. 심의권 침해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히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주장하시는 바 알겠는데 이미 특검이 한덕수 총리를 기소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예. 계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한덕수 총리가 연락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송미령 장관 등에게. 그러니까
그 말인즉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이것을 국무위원을 모아서 적법한 절차로 할 애초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린 어떤 그 선고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형 자체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관련 그렇게 해석을 혐의를 보면은 하면 일단 되지 자신에게 않을까 싶습니다.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이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네네. 네, 1월 16일 선고를 이제 백대현 재판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일단은 내란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 내란 관련한 혐의가 결론이 난 이후에 선고가 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 결심 공판을 하고 16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아마 윤석열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하고 계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만 계엄을 할 때는 이제 군인들이 군경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군경의 출동을 폭동이라고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내란죄 구성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또는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계엄 행위 자체가 지금 어떤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서 탄핵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그 뭐 판결문에 그런 줄은 한 줄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형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의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실체적 요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관련된 이게 핵심 아주 본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류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이 부수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고 뭐 그런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재판부가 볼 때 이거는 별개의 판단이거든요. 내란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 그날 있었던 행위 자체와 관련된 국무위원회 심의권 그걸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볼 때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그거는 뭐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해석을 하자면은 뭐 법리적인 뭐 해석은 뭐 변호사시니까 변호인께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구성 요건 내란에 대한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됐느냐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피고인은. 근데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만 본다 하더라도 군인이 국회에 투입한 것 자체를 과연 내란의 요건에서 과연 동떨어 놓고 제외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선고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단서를 하나 잡을 만한 것은 이 선고를 윤석열 피고인이 불이타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위원 재판정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 이전에 나오는 이 판결, 사법적 판결들이 누적되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한테는 그 자체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점 회귀를 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징역 10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윤석열 피고인의 표현을 따르면은 호수위의 달그림자 같은 성격의 이런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보기에는 직위원 재판정의 판단이 무엇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입각했을 때에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하는 말은 1월 16일에 지금 직위원 재판정에 지금 다 몰려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직연재 판정에 윤석열의 그 관련한 혐의들이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특검의 형량, 그러니까 구형한 이 형량이 향후 재판들에 있어서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관련한 구형 선고가 오늘 처음 있었던 거잖아요. 구형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직연재판부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면 아무리 최저라도 무기징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형법상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란의 수계로 지금 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예,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란죄로 인정된다라면 뭐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뭐 감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판결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사실상은 이거는 뭐 내란 미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그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과연 정말 국가 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내란의 미수로 볼 수는 있지만 내란의 과연 기수로 볼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는 굉장히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뭐 직위원 재판부에 의존한다 이런 또 이렇게 좀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법률가들은요, 그게 판사들은 누구나 그게 누구가 됐든 이런 사건을 담당을 하면 정말 충실하게 심리해서 법률에 맞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이 이 법조인, 특히 사법에 대한 신뢰 붕괴 시간이 1년 동안 지속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래 사법부만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이다 기대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사법 사태가 연결되기까지 직위원 판사의 어떤 이런 판단들이 중첩돼서 작용을 했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까지 활보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지포기를 해서 석방지를 해서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얼마나 이제 신뢰가 있을까. 다시 이것은 법조인들이 신뢰를 높여야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성찰적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기수에 이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수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음모만 갖고도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다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형 때리고 9년 살고 10년 살고 이런 어떤 판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수로 법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좀 정정을 좀 해야 말씀하시죠. 되는데요. 그 통진당 해산 관련돼서는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처벌된 것이지 내란죄로 처벌된 게 아니에요. 아니 기수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음모의 기수에 이른 거지 내란죄 자체의 기수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내란 음모 예비라는 거는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의 기수가 됐다는 것과 내란 행위 살인의 예비 음모의 기수와 살인죄의 기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럼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네네네. 예. 군이 국회에 투입을 했어요. 네. 이거는 미수로 여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 목적. 근데 뭐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없겠지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국가 기능의 마비. 그러면 국가 기능의 마비가 있으려면 당연히 군경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데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계엄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의 실체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거는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거는 그러면은- 사과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국가 기능의 마비인데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느냐 아니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경을 투입을 했는데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의 해제를 의결을 했거든, 정상적으로. 그리고 계엄의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기순가 미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대변인님, 당연히 곧 의무사항이죠. 판단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 군경이 투입하고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중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게 계엄이 해제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계엄 선포문에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5가지 조항들이 열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전공의들에 대한 처단 뭐 이런 목적도 있었던 거고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성으로 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적어도 변호인이면 변호사님 법조인이면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재판 중에 있고 내란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사법부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위법성 인정돼야 되고 결과에 이르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이 잘게 잘라서 판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당사자도 그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변인 제가 궁금한 게 잠시 생겨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이제 형법 89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변인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에 이제 실제 계엄은 있었지만 뭐 몇 시간 만에 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부분을 판단을 국가 아마 기능을 할 마비시키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나 아니면은 보좌진들이 막아서 여기에 그렇죠. 막힌 거잖아요. 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수에 그치면 내란죄 미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기수가 되면 기수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내란죄로 우리가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결할 때는 과연 내란죄 미수인지 내란죄 기수인지 여부를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 부분은 일반의 어떤 우리 법감정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심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심리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고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죄라 하면 미수나 기수나 상관없이 내란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도 음모만 갔더라도 기수에 이른다는 당연히 처벌을 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수냐 미수냐의 판단은 저는 이미 이것은 끝난 것이지 이게 하나의 지금 논의의 어떤 마치 5대5의 어떤 판단의 요소로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것 자체에 예. 대해서 예. 저는 제가 동양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양이 형량이 어렵고. 달라지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처벌이 안 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왜? 또 직권남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죄가 돼서 나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추측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유죄가 될 때 어떤 죄로 유죄가 되고 어떤 형량이 부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내란죄는 좌우이지 사형이나 않을까. 무기징역.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게 아무튼 직위원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국민의힘에서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정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그것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물음표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예. 이번에 사법부가 반드시 중한 판결을 통해서 사법정의 역사정의 바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과 반성의 일말의 사과 반성이 지금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저 사람의 감형 요건을 찾아서 가는 이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 뭐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야 뭐 대변인께서 많은 뭐 판단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결심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이렇게 전해졌었고 조금 전 43분에 결심 진행 중에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계엄은 야당 때문이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짚을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 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